맨 앞에 당곡하고 바꿨습니다. 자, 거기 44쪽에 보면 뭐 쓰기와 읽기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상호작용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당연히 뭐 글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5쪽 바로 볼게요. 그래서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인데요.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글의 종류가 뭐예요? 당연히 수필이 되고요. 무한경전의 논리와 무차별적 소비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아낸 글입니다. 자아 성찰이죠. 필자는 독자인 당신에게 보내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불특정 다수 뭐 이런 말도 쓰죠. 불특정 다수. 편집글 형식을 취하여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독자와 소통하는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글을 통해서 쓰기의 의미를 구성해서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작용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관련은 현대 수필 서간문입니다. 그죠? 서간문이 편지 서간체 수필이라고 돼 있잖아. 서간체 수필. 서간문이야 서간문. 서간문이 뭐라고요? 편지예요 편지. 하긴 뭐 편지도 한자인데 서간문도 한자인데 둘 다 한자예요. 서간문. 그 다음에 기행수필이기도 합니다. 저기 무슨 소강리라는 뭐 동해안 어디에 있는 성경은 뭐 비판적 사색적 보면 되고 제재는 소강리 소나무 숲의 소나무고 당신에게 보내는 편집글 형식을 취합니다. 서간문의 형식을 취한다고. 그래서 독자와 뭐하고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독자와의 상호작용.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뭐 수필이니까 이기적 소비적 인간과 대조적 전제로 소나무를 설정해서 교훈과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소나무 좋은 거고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확장합니다. 주제 무차별적 소비와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필요성입니다. 너무 그게 뭐다 수필 특징 뭐 이런 건데 수필의 특징은 알죠? 저 밑에 개성의 문학, 자유로운 형식, 무형식의 형식이죠. 교훈과 성찰의 문학, 소재가 다양하고요. 비전문적인 글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이 양반이 저기 그 처음처럼 내가 얘기해줬나? 처음처럼 뭐 소주 이렇게 처음처럼 그 글 쓴 분이야 이 양반. 글도 잘 그러니까 서예에도 좀 일가견이 있고 뭐 글도 잘 쓰고. 그래서 뭐 46조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당신은 이게 어떤 특정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뭐로 보여? 당신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라고 했죠. 아니, 특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의 독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대부분은 2번으로도 많이 보죠. 그래서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역설을 띄웁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풍상은 뭐예요? 바람과 설이죠. 뭐가 돼요? 시련, 고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온 곳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경이 놀라움이죠.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자 우리들은 바로 누구예요? 현대인들이죠. 그렇죠.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신발 한 켤레의 토지 뭐예요? 작은 거죠. 작은 공간이에요. 그지? 이처럼 무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강리의 설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직유법이죠. 그래서 소나무하고 누구를 대조하고 있어요? 나, 그죠?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결국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는 거는 그만큼 자연이 어떻다? 별 한 개 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는 당신의 말이야 지금. 그럼 당신의 이 의도는 뭘까요? 이 진짜 돈 내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왜 별 한 개 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는 거야? 자연이 그만큼 어떻다고? 가치 있다는 거지. 자연의 가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강조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다고?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 한 개 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는 말은 결국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어떤 당신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별하고 뭐하고 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소나무하고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쓴이가.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가 가리키는 건 뭐 밑에 써있잖아. 별하고 소나무죠.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인들의 어떤 현대인 비판이죠, 그지? 현대인 비판이에요. 뭐 실제로는 뭐 비싼 값을 치르고 살지만 실제로는 뭐 그 값어치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이.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위에 줄이죠. 조선의 전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죠. 옛날에 한번 읽었으니까.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토록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환경 파괴죠. 소나무가 없어져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밑에 써있죠? 뭐예요? 비판적 인식.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표현기법 뭐예요? 소나무 말고 딴 것도 많이 잘라낸다는 거잖아. 그죠? 표현기법 뭐? 서리법? 서리법 뭐.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정한 인간이죠. 비정한 어떤 인간의 행태를 뭐 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뭐야?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자르죠. 심지어 마지막에 뭐까지 잘라내? 인간마저 잘못합니다. 점점점 커지죠. 점층적 구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는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산은 진정한 생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소비의 주체이며 그 피하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밑에 써있죠. 문제의식입니다. 그지?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뭐 소나무 보면서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결국 인간성에 대한 비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 자체가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뒤로 넘어갈게요. 48쪽. 삼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삼판일 뭐예요?
나무 자르는 일? 네. 삼판일. 나무 자르는 일 삼판일이라고 해요. 삼판일. 그래서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연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지? 뭐 잘라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시체 밟는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죠? 나무를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기 그루터기에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어떤 불문율. 말하지 않지만 뭐야? 지켜야 되는 법칙, 뭐 규칙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자연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거죠. 오케이? 뭐 죽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시체까지 밟으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뭐 자연에 대한 존중 뭐 이런 얘기.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또 나왔어요. 뭐 풍상, 시련과 고난이죠. 소나무는 우리하고 친근한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 알죠? 네. 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차단하는 줄이잖아. 그죠? 금하는 줄이에요. 금줄. 금으로 된 줄이 아니고 네. 뭐 새끼 같은 거 이렇게 꽈가지고 금지. 그러니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줄이죠. 여기다가 이제 남자 나오면 뭐 꽂아? 그것까진 모르. 고추 갖다 꽂고 여자 나오면은 숯 이렇게 갖다 꽂잖아. 산모를 하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37일, 21일 동안 뭐 이렇게 외부하고 접촉을 피하게 하죠. 요즘은 이제 아예 요즘도 하지. 요즘은 이제 아예 엄마가 애 데리고 어디 들어가? 조리원 들어가잖아.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들어가서 외부하고 차단하잖아. 남편 애는 못 들어가게 하잖아. 옛날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산후조리라는 게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될 생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애 낳으면 다음날 바로 직장 나가잖아. 우리는 애 낳으면 막 이렇게 해주잖아. 막 이렇게 좀 따뜻한데 안 그러면 뭐 바람 찬다고 나중에 이제 늙어서 고생한다고 뭐 그러면서 임산부한테는 배려가 좀 좋은 나라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금줄을 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애 낳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으시고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원래는 사내에 나오면 고추 갖다 꽂고 여자에 나오면 이제 숯 갖다 꽂죠. 뭐 그런가 보시 뭐. 그래서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치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넣어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기 뭐야 솔나무 그 음료수도 먹잖아. 솔의 눈 뭐 이런 거. 그죠? 소나무 그럼 다 좋아하잖아?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으로 고절 알죠? 높은 절개, 지저절개 충성 그죠? 뭐 맨날 했던 거잖아. 네. 소나무하고 뭐 4개. 매난국죽 사분자. 그거 나오면 뭐 다 문학적으로 뭐라고 지저절개 충성이라고. 그래서 고절의 상징으로 우리나라만 이런 거야. 외국은 뭐 지저절개 충성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이게 이제 뭐야? 사회적 관습적 상징인 거지.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통하는 어떤 관습적 상징이에요. 소나무, 뭐 매화, 난초, 뭐 지저절개 우리 국문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래서 관습적 상징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성의 고든 둥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굵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뭘 비하고 있어요? 옛날과 오늘날을 대조 비판하고 있죠. 옛날에는 소나무를 뭐라고 했는데요. 지조절기의 충성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봤는데 오늘날은 그 딴 거 없죠. 그냥 오직 상품 미학이죠. 오케이?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한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또 이제 뭐로 확대하고 있어요? 인식의 확대하고 있죠? 사람으로.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왜 살아남기를 포기해요? 환경 파괴, 뭐 현대인 비판,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현대 사회 속에서 남산의 소나무가 말라가고 있잖아. 오케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산이 이제 서울 중심부에 서 있는 그거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소나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현대인에 대한 비판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그렇죠. 솔방울을 달고 있죠. 이건 솔방울은 뭘 상징하게 돼요? 뭘 상징해요? 미래에 대한, 그렇지, 희망이지. 아주 그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뭐는 있다? 희망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틔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옛날에 그래서 그런 말도 많았죠. 아카시아가 이제 일제가 뭐 저기 조직적으로 뿌린 씨앗이라고. 아카시아가 이제 아무데나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뭐야? 그 양분을 쪽쪽 빨아먹는데, 그래서 주변에 다 죽어버린다. 아카시아 빼고는. 뭐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디서 본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뭐야 이게 아카시아 좋은 거 나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화렵수도 마찬가지지. 소나무는 무슨 수예요? 화렵수의 반대. 그렇지, 침엽수잖아. 그러니까 아카시아하고 화렵수는 부정적인 어떤 존재들이에요. 오케이? 외래종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현대 문명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고요. 알겠어요? 외래종의 침입으로 볼 수도 있고 현대 문명의 침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뿌렸다라는 설도 있어요. 설이 있어요. 설.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대한 뭐예요? 문제의식이죠. 이 인식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이죠. 마지막. 처음 중간 끝. 그래서 마지막 끝입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꾸중 듣고 나왔어? 자연. 그치, 소나무한테. 소나무에게, 자연에게. 꾸중 듣고 나오는 아이처럼 집을 나왔대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소나무한테.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솔방울 뭐야? 아까 했잖아.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인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가 있는지 내가 인터넷 구글링을 대략 해봤거든? 이런 신화 없어. 이 사람이 만드는 거야. 이 양반이. 알겠어요? 뭐 솔방울 쥐고 살아났다는 신화가 있는지, 뭐 한국 신화, 뭐 외국 신화 내가 구글링 대략 해봤는데 솔방울 쥐고 살아난 신화 쳐보면 소강리 소나무 이거 나와. 알겠어? 다른 책에 실린 게 없어. 이 내용이. 난 뭐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못 읽어본 뭐 외국 신화나 뭐 이런 게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어. 나는 못 찾아내 사이트. 아니 쌤이 원래 이게 신화나 뭐 옛날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 진짜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게 있나? 난 진짜 못 봤나? 쌤 그레시나 이런 거 다 읽어봤는데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나? 그러고 찾아봤는데 없어. 뭐라 거짓말이야. 내가 봤을 때. 나는 구글링해서 못 찾았어. 몰라 뭐. 이 양반은 어디 책이 읽은 게 있을지 모르지. 뭐 그런 신화가 있대. 뭐 그렇다 치자. 그래서 솔방울 의미하는 건 뭐야? 희망이에요. 거인에게 잡아먹혀도 뭐 만지면 솔방울만 지고 있으면 다시 살아난대요.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래서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밑에 써 있죠. 희망으로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무수한 솔방울들이라는 건 바로 누구예요? 이게 결국 희망. 결국 뭐예요? 어떤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오케이?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쇠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문명이죠. 또는 뭐 폭력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명과 폭력, 전쟁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들었다. 나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죠. 결국.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지지 않는 한. 자루는 바로 뭐예요? 도구죠.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결국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치, 우리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치, 나무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희망은 또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지 같은 상황이라도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갖고 있다? 결국 저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거기 어디 있어?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이라고 그랬잖아. 앞 그 문장에서 거기 붓글씨 위에 거기 무수한 솔방울들이 상징하는 건 뭐라고 결국? 인간 나무를 말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평범한 인간들, 평범한 나무들 여기서 이제 소나무인데 평범한 나무, 평범한 인간들한테 결국 뭐야? 문명과 폭력의 어떤 억압과 뭐 파괴를 막아낼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희망도 누구한테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비판하지만 결국 희망도 누구한테 찾고 있어? 인간에게서 찾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49쪽에 보면은 뭐 오늘날의 상품미학과 다른 미학 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자의 비판의식, 소나무 같은 사람과 솔방울의 의미 아까 했죠. 소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현대 문명성에서 문명의 폭력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 바로 일반적인 평범한 인물들. 오케이? 솔방울 희망. 그 다음에 엽서 끝에 적은 글귀의 의미. 뭐 아까 했죠. 뭐 결국 희망도 누구한테 있다? 인간에게 있다. 뭐. 다 했어요. 뭐 뒤로 넘어갈게요. 50쪽 학습활동. 필자가 깨달은 말을 정해보자. 신발 한 켤레에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를 보고 소비만 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뭐야? 비판, 반성이죠. 경복궁 공공경사 현장에 가봤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는 좋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였다 결국? 자연 파괴다. 산판질을 하는 사람들의 불문율에 생각하면서 뭐야? 자연 존중이죠. 오케이?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에 관한 세나 결국 뭐예요? 아무리 그지 같은 상황에도 뭐는 있다? 희망은 있다. 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남산의 소나무가 처한 상황과 솔방울의 의미. 남산의 소나무가 처한 상황은 뭐예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죠? 그렇지만 솔방울은 뭐라고요? 희망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2번 이를 참고해서 소나무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황폐해지는 현대 문명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견디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 이거는 너네 서술형 나오잖아. 솔방울 같은 아니 소나무 같은 사람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1, 2를 고려해서 다음 부분을 통해 필자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희망은 있다. 무한경쟁의 척박한 사회,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결국 희망은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글의 필자가 다음 배경 지식과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오래된 나무다. 뭐 소나무가 오랜 세월 풍상을 겪어왔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경복궁의 복원에서 소현되는 나무는 원목으로 뭐 이만큼 된다. 그만큼 환경 파괴가 어떻다? 심하다. 사람이 죽고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속에 누워서 산다. 소나무는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어떻다?
밀접하다, 가깝다, 혈육 같다. 그 다음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나무, 소나무한다, 소년, 솔방울. 아무리 그리 같은 상황, 뭐야? 희망은 있다. 4번은 했냐 이거? 했겠지? 필자와 독자가 소통하는 사회적 작용을 보자. 그래서 이 글에서 당신은 누군가? 필자와 가까운 사람, 특정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요것도 서술형 많이 나오죠. 당신에게 보내는 엽서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면서 얻고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친근하죠? 관계의 형성과 또 뭐야? 거리를 좁힘으로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서술형 다 나와야 밑줄 치고 발표하고 외우세요. 그 다음 필자가 사용한 우리라는 대명사가 독자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랑 일반화하는 거죠. 독자들하고 우리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하면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넓어져? 거기 써있잖아. 공감대를 넓히게 하죠. 오케이? 다 했네요. 뭐 뒤로 넘겨서 뭐 52쪽 나와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정리고 나와있고 글 자체는 쉬워.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중세국어 할게요. 중세국어 할게요. 중세국어. 나무하고 중세국어. 저기 보는 시간은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5-1, 2는 다음 주에 진도 나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의문 표기는 책자들밖에 안 나왔어. 진도 또 뭐 시험 범위 또 나가는 거 없어? 아직은 없어요. 없어? (142쪽)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역사성이죠.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없던 단어가 생기기도 하며 의문규칙과 문법 요소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대 부분 이것도 외워야지. 방학 때 했었잖아요? 네. 언제까지를 고대국어라고 그래요? 그렇지. 고려의 건국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대국어가. 뭐 몇 년은 잘 모르겠고 대충 한 10세기쯤. 이때부터 이제 고려건국부터 이제 뭐 언제까지 중세국어가 돼요? 임진? 왜란? 1592년 16세기. 그렇죠. 그 다음 언제까지 근대국어가 돼요? 바로 개요. 1894년 19세기쯤. 그 다음에 2세기부터 여기까지 현대. 앞에는 이제 고대.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외우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세국어를 전기하고 후기 이렇게 나눠서 뭘 기준점을 해가지고 네? 전기 후기로 나누면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 뭐로 나눠요? 학교 있는 건데 그거 안 써있냐? 국민정음 창제죠. 1446년 43년에 만들어서 46년에 반포했는데
대충 46년을 이제 기점으로 삼아요. 이때를 이제 전기 후기 뭐 이렇게.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문자 생활을 못한 거야. 문자 생활을 못하진 않았지 아예. 문자 생활을 하긴 했지. 문자 대신에 뭘 빌려라. 그치, 한자 갖다가 썼잖아, 그죠? 뭐 아니면 차자를 쓰든가 저기 향찰 표기를 하든가 아예 한문을 쓰든가 둘 중 하나. 뭐 그래서 여기 앞에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대부분 여기를 다루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시험 범위에 다루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143쪽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문, 표기, 어휘, 문법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어와 현대국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개략적 파악, 특기를 파악하고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실체라는 점을 이해한다. 프린트 안 줬냐 혹시 학교에서? 네. 프린트 안 주고 바로 그냥 교과서로 봤어? 네. 제자원리 뭐 이런 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저희 그냥 교과서. 교과서만 읽고 그냥 치웠어? 제자원리 뭐 자음표, 모음표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주고? 네.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읽어볼게요. 거기 그래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중세국어에 들어서 예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계열이 확립되었다. 된소리가 중세국어부터 생겨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된소리가 표를 지어버렸는데 된소리가 이제 그 전에 예서소리, 거센소리는 있었어. 근데 이제 중세국어가 되면서 된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돼지는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 돼지는 이게 이제 고려가 건국되면서 어떻게 울기 시작해? 꿀꿀 울기 시작하지. 그 전에는 어떻게 울었는데? 구울구울 울었죠. 된소리가 없었어요 이게. 그전 돼지들은 구울구울 울었고요. 갑자기 고려가 되니까 꿀꿀 울기 시작해. 알겠어요? 돼지들이. 쌤, 그 프린트 한 장을 주시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 없어요. 뭐 나중에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보여주셔야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고려문국 이게 뭐라고요? 중세국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 네. 중세국어가 시작하면서 된소리가 생겼고요. 그 다음 중세국어에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아래아가 존재했습니다. 사라진 문자 4개 기억나냐? 네.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내가? 그 무슨 사과. 10원짜리 들고 사과를 산에 가서 사과를 까먹었더니 10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보다 먼저 사라진 글자가 순경음, 비읍이죠. 근데 순경음, 비읍은 왜 안 따져 여기서? 얘는 기본자 28자에 안 들어가지. 얘는 연서법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라졌는데 왜 너네 교과서에는 요거만 언급할까요? 얘네도 분명히 사라졌는데 왜 얘네는 언급을 안 할까요? 방학 때 이것도 얘기했는데 내가 쌤, 근데 반치의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반치의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여린이음, 순경음, 비읍, 여린이음, 반치음, 예디음, 아래아 뭐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왜 안 따지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의문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의문 취급을 못 받고 그냥 한자음 표기에만 주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빼버린 거야. 알겠어요? 얘는 문자가 사라진 거지 의문이 사라진 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얘는 소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소리는 아직까지 소리값이 남아있잖아. 그죠? 응이라는 소리값은 존재하고 문자만 뭐야? 문자만 변화한 거예요. 흡수해버린 거지. 이응이. 그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뺀 거야. 얘네는 모두 사라져버린 거야? 소리값도 사라져버린 거야. 있던 소리가 사라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V라고 했잖아요. V 발음이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B하고 V를 못 구별하지. 옛날에는 이걸 구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자음표 안 그려줘도 되죠? 네. 총 몇 자 만들어요, 자음? 방학 때 했었잖아, 이게. 아예 했던 건 기억이 나는. 뭘 걷어서 만들어요? 자음은? 자음은 뭘 번져서 만들어요? 발음기관을 번져서 만들죠. 발음기관을 뭐예요? 상형해서 만들어요. 그지? 네. 그래서 아, 설, 순, 치, 후네요. 발음됐으니까 뭐 아는 거예요?